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인사노무 2026을 강의하게 될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제가 이 트렌드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목이지만 매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올해는 또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작년하고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큰 골조에서 보면은 달라진 거는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미하게, 미세하게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강조하는 건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가 조금은 변경되거나 특히 인사노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여러분 무조건 투자를 여기는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안살림을 사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거나 생산력을 높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게 관리가 돼야지만 여러분 기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활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바뀌었냐? 무조건 제재가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인사노무, 크게 말하면 우리 기업평가에서는 노동인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되겠지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특히 중대재해, 그 다음에 노동인권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업의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기업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예전에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재무제표를 열심히 작성하셨죠. 여러분들의 노동인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재무제표 그 이상의 기업 평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리고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은 트렌드 인사노무에서 항상 나오는 ESG와 관련해서 했는데요.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ESG 내 인사노무 트렌드 소개, 이거를 제가 인사노무 트렌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한 해 ESG, 공급망, 아니면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 같은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계속 오면서 이게 ESG가 그러면은 중요성이 떨어지나? 왜 사람들이 요즘 ESG라는 걸 말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게 대기업을 위주로 원래는 기업 평가나 기업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대기업에서는 ESG 관련 개별 지표를 충족을 시키는 게 너무나도 일성화됐고 평가 기준에서 너무나 당연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ESG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업 평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업 평가에서는 원래 있던 곳,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ESG라는 용어 대신에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노동 인권 분야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걸 요렇게 많이 하고 기업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공급망 실사법과 ESG 내 인사노무 트렌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생겼죠. 기존에 우리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로 노동 3권,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그 노동 3권과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 기업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노조 유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사의 자유, 더 나아가 노동 3권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자유를 주느냐가 또 기업의 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개념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S 분야, 노동인권 분야에서 가장 먼저 또 이렇게 판단되는 척도이고 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강의 맨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ESG가 무엇인가요? 교재 7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자 지표로서 ESG 경영입니다. 예,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 이상으로 비재무적인 요소, 환경, environment, 사회적인 책임, social, 그 다음에 지배구조, 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비재무적으로 우리 회사의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 책임인데 이거는 우리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내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지표들, 그 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우리 기업의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법이나 또는 각종 규칙,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얼마나 기업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철학이 내포되었고요.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적 지표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재무지표가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제는 재무지표는요. 우리 ESG 범위 중에 G 분야, 지배구조, governance 분야에서 단지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경영을 했다는 입증 자료로 거의 전락했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개별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주로 인사노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배구조, 이것들이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서 기업 평가의 트렌드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이 심사를 받을 때는 이제는 재무지표를 내라는 말 안 해요. 왜? 재무지표는 언제든지 숫자적으로 이게 조작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요소들을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정말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기업의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지표로서 ESG 경영의 개별 요소인데요. E는 환경적인 거, 한마디로 전기세 아껴라, 폐기물 덜 나오게 하라, 관리하라, 환경오염시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G,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요, 윤리 경영을 해라.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 노무가 집중되어 있는 S, 소셜 영역에서는요, 기업이 운영하면서 나타내는 모든 인간관계인데, 기업 내부에서는 그렇죠, 뭐가 있죠? 우리 근로자의 관계, 그리고 더 밑에는 뭐가 있죠? 우리 협력사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외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번거로워요. 다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번거로운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평가 지표가 달라져 있고 그 지표가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장사의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ESG 경영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바뀌는데요. 현재는 2030년 상장사의 ESG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분야, S 분야의 지표로서 공급망,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라는 지표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ESG 관리가 우리 일반 상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망, 중소기업들까지 다 포함되겠죠. 이런 곳에 ESG가 한마디로 반사적으로 다 관리를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장사가 아니라도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및 등 상장사 및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ESG 지표 충족 및 보고서 준비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ESG 개별 지표의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 및 투자 등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기업 평가죠. 기업의 ESG 지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기 위해서 각종 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ESG 투자의 내재와 추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방상장의 지표로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의미입니다. 공급망이란 쉽게 협력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뜻합니다.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 수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전에는요, 소비자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직접 고객과 거래하는 B2C, 그 회사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재료 또는 기술력 등등 중간 또는 원 생산지에 있는 B2B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망 관리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국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라는 법이 제정되고 이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재료가 국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 환경에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인권, 환경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 나라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의 허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곳은 우리가 선진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원재료 생산지로서 아마존이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무차별적으로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나무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잘려나면은 전체적인 지구에 그렇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저 멀리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미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한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는 건요, 지속 성장 가능성, 고속도 아니고요. 네, 그쵸? 가늘고 길게 살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쭉 계속하는 기업을 유지하려면 환경도 보호가 되고, 경영의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인권도 보호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가지 않아도 쭉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진화된 국가에서 지금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다 해당 자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법이 미치지 않는 원생산지들이 주로 그렇게 환경 규제나 이런 게 약간은 느슨하죠. 그러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도 환경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적인 제재로서 그런 데서 물건 사오면은 우리 안 쓸 거야, 못 팔게 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최종적으로 해당 공급망에 걸쳐 있는 기업에서 해결하여야 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 공공조달 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익 금지 등의 제재를 내용으로 공급망 실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CSDDD를 들 수 있습니다. 자, S의 세부 인사노무 지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KESG 지표가 있는데요. 이 ESG 개별 지표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수입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맞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공신력인 기관이 아니라 신용평가 기관 같은 데서 본인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데서 기업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걸 위주로 이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의 ESG 개별 지표들이 수많은 기관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해야 되니까 어떤 지표를 도입해야 되는지, 어느 기관에서 만든 지표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도 어렵고 지표 세부 내역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그 수많은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KESG 가이드라인이고 바로 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ESG 관련된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KESG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기업에서 뭘 갖다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맞게 ESG 지표들을 다 집대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S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노동, 그 다음에 다양성 및 양성 평등이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3의 성이라고 또는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까지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안전 이쪽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노동인권 분야에서 딱 3가지 중요 지표를 뽑으라면은 첫 번째는 임금, 그 다음에는 근로시간, 3번째는 산업안전 이 3가지만 대표적으로 기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관리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게 가장 많이 잡히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인권, 인권 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동반 성장의 영역, 바로 중소기업에서 직접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왜 ESG 지표를 갖춰야 되냐 하는 것은 B2B를 많이 하는 데서 그 내가 거래하는 그 기업이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께 들어가는데 우리의 재화나 우리의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의 제어와 서비스가 ESG 지표를 갖춰야 됩니다. 그 ESG 지표를 갖췄는지 여부가 원청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이걸 다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협력사를 바꾸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 원청에서 이런 거 갖춰오세요. 이런 거 갖춰오세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원청에서 이런 요건, 그러니까 인권노동과 관련해서 이런 걸 갖추고 온 기업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입찰에 들어갈 때도 무조건 노동인권 파트에서 이런 거 최소한 갖춰야 되니까 모든 걸 갖추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몇몇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S 분야 그리고 G 분야는 거의 그 노동인권하고 윤리경영은 공통사항으로 거의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형의 무형의 투자를 우리 기업에서 반드시 해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법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은 ESG 경영에서의 공급망 관리의 위치 및 세부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반 성장에서 S 분야에 6-1, 아까 6-2, 6-3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워너비가 되었던 커피 브랜드 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고객과 만나는 데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원래 스타벅스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라는 대기업의 하나의 브랜드 계열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신세계의 계열사일 때 신세계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ESG와 관련해서도 우리 신세계에서는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스타벅스의 E지표, S지표, G지표. 그러면은 여기서 S지표에서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신세계에서 우리 스타벅스 여기가 스타벅스라고 합시다. 스벅.
그러면 여기가 우리 그 원두 도소매상이겠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주는. 자, 원두를 어디서 사오죠?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베트남, 뭐 기타 등등등 하는데, 원두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예, 예전에는 뭐 제3세계 개발도상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커피를 소비하는 그 나라보다도 조금 더 환경적인 규제나 노동 인권이나 아니면 지배 구조에 있어서 제재가 약하거나 좀 제재가 안 되거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타벅스에서 원두 도소매상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 너네가 ESG, 너네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너네가 이제 ESG를 갖춰야 되고 S 분야에서만 한정을 한다면, 근데 너네도 S 분야에서 동반성장 분야 중에서 너네도 이 생산지, 여기 재료 공급처에 노동인권, 뭐 중대재해 이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갖춘 곳을 우리는 거래를 하겠다. 예. 그래서 너네도 이 공급처에 대해서 자료를 다오. 그 자료를 너네 기업 평가를 하는, 우리가 거래하기 위한 평가 자료에 다 넣어다오. 이렇게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동인권이 상당히 침해가 되고 환경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하는 곳에 생산노조. 그래서 큰 도소매상들은요 아예 생산농장 자체를 관리를 해요. 우리 그 배추 밭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예 배추 밭을 통째로 배추 심기 전에 계약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공급망 실사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노란 봉투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ESG 지표 중에서 노동인권 파트에서 되게 앞쪽에 나오는데, 결사의 자유, 뭐 단체 협약, 뭐 이런 게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게 예전에는 노동 상권이 나오기 전에 결사의 자유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하다 보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뤄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결사의 자유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거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가 노동 상권, 단결권, 뭉치자, 단체 교섭권,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때로 교섭을 하다 단체 행동권, 이게 안 됐을 때 단체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자. 물론 이 행동이 이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사실은 이게 위력이잖아요. 단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때로 몰려있는 거.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인권으로서 이제 이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노동 3권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근로조건이라는 거는 우리 뭐 임금, 뭐 근로시간, 뭐 그런 거, 복리후생, 뭐 휴일, 뭐 이런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상대방도 직접 나랑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근로조건이 연동이 되어 있지만 연동이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경영상의 사항이라고 전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즉 우리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아닌 내용이지만, 이 사업주가 뭐 회사를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로조건만 한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세상이 빨리 변해서 이게 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동을 하고 뭐 설비도 이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자기의 이제 근로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되는데도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직영이 많았는데 지금 하청이 많죠.
네, 하청을 하면은 원청 사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원청 사장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히 1년 파견하고, 뭐 그런데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라인들이 하나 들어가거나 그럴 때 원청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우리 하청의 근로자는 우리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서 인사 노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교섭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힘없는 하청 사장님만 괴로워지고 우리 하청의 근로자들은 실익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단체 행동권이 어떻게 보면 파업, 뭐 단체로 조업 거부가 있는데 이게 민사 형사로 문제가 되잖아요. 업무 방해죄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정당한 파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쟁이라고 하죠. 정당한 노동쟁이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만 사람이 때로 다니는데 정당하지 않는 경우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거 일일이 다 못 치거든요.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정도를 걷습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약간씩 법 위반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조업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일체의 손해배상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액을 연대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구조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 조합원이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제가 실제로 별로 한 건 없지만 이렇게 그 파업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투표가 무기명 투표거든요. 내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모르죠. 아무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게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을 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게 쌍용 자동차가 2013년도쯤에 이렇게 파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판례도 형성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진보 쪽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ESG 경영 하에서는 공급망 관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망을 원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청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S분야 노동인권 파트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요구사항이 원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책임도 제한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우리 노조법 제2조 있는 데가 개정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인권 지표로서 결사의 자유 및 노동 상권에 대한 보장과 연결이 돼 있고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25년 8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요. 네, 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세부 내용은 더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단순히 단순히 원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대한 해석도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에서 그 확대되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가담의 정도인데 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말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를 했을 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영권 안에 있는 게 뭔지도 조금은 해석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상권의 사용자인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노무 지휘권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 노무 지휘권에 대해서는 해석이 있어야 되고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근로조건만 한정했었는데 더하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어 정리해본데 그래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거에 대한 해석도 되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의 대상 및 배상 책임의 제한인데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담을 했다는 거 그게 조금 확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곳곳에 약간 지뢰밭처럼 해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개괄적인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강의 우리 이제 인사노무 트렌드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인사노무를 무엇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